미국이 이례적으로 북한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보이며 북한 압박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 북한에서 미국과 한국을 긴장시킨 움직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 역사 속에 존재했던 북한의 비밀 갱도가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등장하면서 한국과 미국 모두를 긴장시킨 것이죠. 하지만 이런 북한의 움직임이 알고 보면 쿠데타 세력을 억누르기 위한 행동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 최근 미국에서 이례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바로 주한미군이 훈련을 진행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것인데요. 그동안 훈련 사실을 밖으로 공표하지 않았던 미국이 이례적으로 훈련 내용을 공개한 것입니다. 이번 훈련 내용은 지하 갱도를 수색 및 점령하는 훈련으로 지하 깊숙이 위치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장악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훈련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은 SNS를 통해 특수방독면과 방호복, 산소통을 착용하면서 소총 등 개인화기로 지하터널에 진입하는 모습까지 공개하는 등 조용했던 움직임과 달리 요란한 움직임을 보였죠. 이뿐 아니라 미국은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 긴급회의를 요청.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사일 긴급회의를 요청하며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속적으로 ICBM을 통한 무력 도발을 감행한 북한을 향해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북한 압박의 속도를 높인 것이죠. 러시아를 상대로 골머리를 앓을 것으로 보인 미국이 오히려 북한을 상대로 더 날카로운 대응을 보인 것입니다. 지난 4월에도 미국은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을 동해에 배치, 북한에 대한 견제의 수위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2017년 이후로 약 4년 5개월 만에 항모가 동해로 진입한 것인데요. 이번 항모의 접근은 철저하게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용도로 러시아만이 아니라 북한도 미국은 신경 쓰고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미 항공모함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중국의 반응까지도 무시할 정도로 미국이 갑작스럽게 항모를 한국에 배치한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은 극비 정보를 공개하면서 북한의 다른 행동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미 국무부에 따르면 올해 5월에 북한은 핵실험을 진행할 것이며 이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는데요. 그 증거로 이전까지 계속해서 핵실험장으로 이용되던 풍계리 근처에 추가 터널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죠. 위성 사진을 통해 분석한 결과 불안한 집안으로 인해 핵실험이 어려워진 기존 갱도를 버리고 새 갱도를 설치, 여기서 핵실험을 강행할 것을 미리 밝혀낸 것이죠. 통일부도 이례적으로 북한의 움직임을 상세하게 공개했습니다. 최근 개성공단 내 차량의 움직임이 빈번하다는 사실을 드러내며 그동안 개성공단 내 시설 가동을 중지했던 북한이 마음먹고 시설 가동에 들어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것이죠. 개성공단에서 발생했던 화재와도 연관 있는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개성공단에 위치한 시설을 북한이 마음대로 유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미국 정부는 물론이고 한국 정부 역시 다급하게 소식을 전할 정도로 북한 내부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존 행보와 다르게 미국과 한국이 급격한 움직임을 보인 것에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의구심을 가졌죠. 그런데 최근 유별난 이 움직임이 왜 일어났는지 알 수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철원군에 위치한 오성산 근방에서 북한에서 판갱도가 발견되면서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까지 충격을 준 것이죠. 과거 이팅 곳이었던 지하 갱도를 북한이 몰래 접근 갱도 보관공사와 연결 공사를 추진했던 것입니다. 이미 이곳은 북한에서도 중요한 지역으로 손꼽히는데요. 김정은은 과거 오성산 정상을 순시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 지역을 중요하게 순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경계 지역을 순찰하며 군사기강을 잡기 위한 행사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했으나 이번 갱도 발견으로 인해 이 지역을 집중 개발한 북한의 의도를 알게 된 것이죠. 북한은 남침을 위한 작전을 멈추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미사일 발사로 시선을 다른 데로 쏠리게 한 다음에 기습작전으로 군사들을 보내 남침을 계획했을 수도 있던 상황. 심지어 보강공사를 한 갱도는 과거 중국이 지은 갱도를 확장해 대규모 병력이 이동할 수 있게끔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일찍이 이곳을 점령했던 중공군은 오성산 일대를 중심으로 대규모 지하기지를 건설,
이 지역의 총연장 8.8km의 갱도와 엄계참호 160개, 교통호 53km, 대전차호 4개를 구축하면서 오랜 시간 버틸 수 있는 대규모 기지를 건설한 적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지하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중공군과 북한군은 남쪽에서 진군하는 병력을 손쉽게 막을 수 있었다고 하죠. 미국 전문가들은 이 지역을 조사해보고 원자폭탄을 사용해도 이 지역, 오성산을 모두 소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북한의 관리 소홀과 유지보수 실패로 대부분이 폐쇄되거나 운용 불가능한 장소로 남겨져 북한도 버린 갱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오성산 주변을 둘러보던 한국군에 의해 이 지역의 실체가 밝혀지고 미국의 위성 탐사를 통해 공꽃 주변으로 북한군이 이동한 흔적이 발견되면서 북한이 위험한 한방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드러난 것이죠. 북한 전문가로 알려진 제이홉 보글, 제이커브 보겔 역시 오성산 주변에서 일어나는 북한군의 움직임에 주목해 이 지역에서 북한이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비 있는데요. 휴전선 인근의 지하갱도 공사 흔적을 발견했지만 지속적으로 조금씩 진행된 공사이기에 사진을 통해서 그 흔적을 추적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웠다고 말한 그는 갱도에서 파낸 흙을 이동하기 위한 트럭과 그 움직임을 공개하면서 북한의 남침 준비 사실 증거를 뒷받침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유달리 이번 북한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도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지하갱도 훈련을 한 것도 북한군이 통로를 통해 한국에 들어오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포석이라고 합니다. 전략이 노출될 수도 있고 무기 상태도 공개될 위험을 감수하고도 미국이 북한을 향해 요란하게 도발을 한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북한은 이러한 미국의 행동에 분노를 참지 못했는데요. 북한 선전 매체는 종말을 야기하는 도발망동이라며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금 시점에 북한이 갱도를 통한 공격은 물론 핵실험과 ICBM을 동원해서 외부로 자신이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한 것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죠.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미국의 경계심이 한창인 이 타이밍에 북한이 과시적으로 존재감을 뽐내려고 한 것이 이상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미 국무부와 CSIS 등 북한 전문 기구들은 일련의 상황들을 분석해보고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바로 북한 내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 6월에도 한 차례 쿠데타 설이 북한 국경선 주민들 사이에서 퍼졌는데요. 김정은이 습격을 당했다는 사실이었죠. 김정은이 항구를 통해 몰래 반입한 고급 물자가 이동 중 화재에 휩싸였던 사실이 있었는데요. 맨 마지막으로 달리던 차 한 대가 물자와 함께 완전히 불에 타 전소되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인공적으로 일어난 화재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차에 탑승한 것으로 추정된 김정은을 노린 공작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이죠. 김정은은 쿠데타의 전조로 간주하고 자신을 향해 역모를 꾸미는 이들을 모두 잡아들일 것을 주문했는데요. 북한 내의 반 김정은 조직이 활동 중이고 이들 조직이 김정은 암살을 위해 활동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김정은은 당연히 이들 조직의 소행으로 보고 분노했다고 합니다. 이들 조직의 행동이 빈번해진 것은 김정은의 통치가 외환으로 인해 흔들리면서 취약한 경제 구조가 더 약해지면서 조직 장악력에 누수가 생긴 탓이라고 하는데요. 반 김정은 조직은 이 약점을 노리고 공세에 나선 것입니다. 김정은 역시 이를 좌시하지 않고 이들 세력에 대한 수배와 함께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외부 공격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죠. 북한이 ICBM을 연달아 발사하고 백마탄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 등 외부적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보이려고 한 것은 내부의 불온 세력을 누르고 외부의 자신의 건재함을 알려 통치 권력을 강하게 잡고자 한 그의 의지가 반영된 행동입니다. 한국으로 군사를 보내 침범하려는 움직임 역시 내부의 단결과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CSIS는 유달리 활발한 북한의 움직임은 조만간 한계를 맞이할 것이며 이들이 보이는 움직임과 달리 내부는 썩어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죠. 잇따른 도발로 한국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북한.
지금 보이는 움직임이 어쩌면 북한이 보이는 최후의 발악이 아닐지도 모르는 상황. 이에 맞서 한국이 의연한 태도로 북한에 휘둘리지 않고 강한 모습을 보이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지진과 화산이 유독 빈번한 일본은 자신들의 운명을 깨닫고는 1000년 전부터 대륙 진출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꿈을 위해 임진왜란을 일으키는 등 전쟁도 서슴지 않았죠.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래도 열도 전체가 바다로 가라앉고 있다는 점일 텐데 실제로 일본은 침몰 중에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자 그 추세는 더욱 빨라진 것으로 보이는데 네덜란드의 힐레스 에르켄스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도쿄는 지난 100년간 4.25m 가라앉았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한다는 것은 땅이 가라앉는다는 의미로 통상 아파트 1층의 높이가 최대 2.6m라고 봤을 때 지난 1세기 동안 도쿄는 상당히 많이 가라앉았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아예 일본 열도를 통폐로 한반도로 옮기려는 시도도 있었는데 일제강점기 때 그랬습니다. 일제강점기는 일본이 단순히 한반도를 점령한 것이 아니라 조선을 일본에 편입시킨 후 수도를 포함 정치 및 경제 기반을 한반도로 옮겨 이사오려던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을 일제강점기에는 경성, 류성이라 불렀는데 여기에서 이란 수도를 뜻합니다. 일본 수도인 도쿄, TOKYO는 동경이라 했는데 이는 동쪽의 수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수도는 한반도의 경성에 만들고 현재 도쿄는 지방정부로 격화됩니다. 한 국가에 두 개의 수도가 존재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백제의 예수도 부여의 신사 중 최고 등급인 관페대사를 건설하겠다며 건설을 시작했었는데 이는 당시 도쿄에 있던 1급 신궁과 동일한 등급이고 메이지 신궁보다 훨씬 거대한 규모였죠. 관페대사를 건설한다는 것은 일왕이 직접 부여로 찾아와 참배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1939년 7월 31일 히로히토 일왕이 직접 라디오에 출연해 부여의 신궁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러저러한 일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000년 동안 꿈꾼 일본의 대륙 진출의 꿈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1년 전 대통령 선거가 진행될 당시 가장 큰 이슈는 가덕도 신공항과 한일해저 터널이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이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오랜 수건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지만 한일해저 터널은 일약 정치권을 발칵 뒤집어 버렸습니다. 당시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던 한 국회의원은 엄청난 비난을 받았는데 왜냐면 한일해저 터널은 일본이 1000년 동안 바라던 대륙 진출의 꿈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본에 비해 적은 재정을 부담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기대 효과도 컸지만 일반 시민들의 인식은 달랐는데요. 그렇다면 이 한일해저 터널은 불과 몇 년 전에 수면 위로 떠오른 사업일까요? 이 사업은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1900년대 초반부터 논의됐었고 일본의 일방적인 조사이기는 했지만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1917년입니다. 하지만 광복 후 헌재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대륙 진출이라는 품속의 칼을 품고 겉으로는 양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여 주야장천 이 해저 터널을 제의했지만 한국은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해저 터널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친일 논란이 제기되는데요. 그렇다면 일본은 왜 이렇게 대륙 진출을 꿈꾸게 된 것일까요? 아주 긴 역사를 톱파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11년 일본 동쪽 해상에서 규모 9.0의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의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동일 본대 지진으로 붙여진 이 재해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고 17,000명이 피해를 입었죠. 아마 일본 쪽 뉴스 중 가장 빈번한 것이 자연재해인 지진인데 그래서 일본인들은 늘 불안에 시달리며 삽니다. 이렇게 지진이 잦은 것은 일본의 지리적인 운명인데요. 즉, 일본이 자리한 대륙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 표면은 마치 지구를 감싸 안은 퍼즐처럼 조각조각 깨져 있는데 판이라고 불리는 이 퍼즐들은 지구 내부의 작용으로 서서히 이동하며
서로 스치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 맞닿은 지각판이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면 판의 가장자리인 단층이 튕겨나가면서 크게 흔들리는데 이게 바로 지진입니다. 판구조론에 따르면 지구는 약 70km 두께의 7개의 대형판과 6개의 중형판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일본 동쪽 앞바다는 유라시아판, 필리핀판, 태평양판, 북아메리카판 4개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지난 40년 동안 전체 지진의 10%가 이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재해는 일본이라는 국가가 등장했을 때부터 타고난 운명인데 혀가 멀다 하고 지진 피해를 겪다 보니 일본에서는 항상 안전한 대륙으로의 이동을 내세워 권력을 손에 쥐었는데요. 그래서 전쟁이 발발했던 겁니다. 임진왜란의 원흥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우선 조선을 점령한 후에 명나라, 유구국, 헌 오키나와, 고상국, 헌 타이완, 노손, 현 필리핀을 점령한 후 천축, 헌 인도를 공략해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대통구, 대통망을 건설하고자 했었고 이러한 대륙 진출의 야욕은 20세기로 이어집니다. 대동아 공영권,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당시 일본은 일본, 조선, 만주, 중국, 몽골 5개 민족이 화합해야 한다며 오족 화합 내세우면서 우선 조선을 식민지로 삼고 만주를 침공해서는 만주사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1937년 중국 대륙까지 침략의 꿈이 이루어질 뻔도 했으나 미국을 잘못 건드렸다가 핵폭탄 2방의 지도에서 지워질 뻔도 했는데요. 사실 결과가 그렇게 됐기 망정이지 일본이 중국 대륙을 침략했을 때 일본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우선 일본이 점령한 조선에서부터 그 그림이 시작되는데요. 1917년 일본 육군참모본부는 철도용 스시마 해저터널 건설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계획은 본토 스시마, 대마도, 부산으로 이어지는 3가지 서로 다른 노선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부산을 통해 만주로 올라갔다가 베이징, 난징을 경유한 후 베트남의 하노이 사이공 캄보디아의 푸놈펜 말레이시아로 이어지는 10,000km의 철도 노선을 건설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일본의 손아래에 두겠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원대한 꿈의 시작은 반드시 일본 열도가 부산과 연결되는 해저터널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동아시아 종단 철도 계획의 일환으로 한일의 저터널이 검토되었던 것입니다. 1935년에는 일본 내무성에서 한일을 오가는 도로터널을 계획하기도 했었고 1938년에는 일본 철도성이 조선의 협터널 및 대동아 종단철도 구상을 발표해 일본 언론에 대서특필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핵폭탄 2방에 좌절된 것인데요. 이후 일본은 몸을 속인 나름대로 산업을 키우며 해저터널의 꿈을 잇고 있었는데 다시 불씨를 지핀 것은 통일교의 문선명 교주인데요. 1981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10회 국제과학통일회의에서 문선명은 국제평화고속도로를 주창했습니다. 지구촌 단절 구간을 육로로 잇고 국가 간 교통망을 연결하자는 것이었는데 이를 위해 1982년 일본에 국제IA 사업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일해저터널 연구에 1,200억 원을 후원한 결과로 이란터널 제1차 기본구상, 이란터널의 교통수요 예측, 이란터널의 경제평가 등 수많은 연구보고서가 일본에서 발표됐죠. 그리고 실제로 일본 사가원 가라스시에서는 굴착을 시작해 547m를 파내려가기도 했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황인데요. 하지만 일본의 적극적인 자세와 달리 한국에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으니까요. 왜냐면 일본이 없어도 한국은 북한과의 문제만 해결되면 얼마든지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8년 우리나라는 국제철도협력기구 OSJD 정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 OSJD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국제철도 운행을 위해 창설된 국제기구로 국제철도운송협정을 관장하고 국제운송표준 원칙을 수립하는 단체입니다. 1956년 소련,
중국, 몽골, 북한 등 12개 국가가 참여해 창설됐고 현재 시베리아 횡단철도 데스알, 중국 횡단철도 TCR, 몽골 횡단철도 TMGR 등 유라시아 횡단철도가 지나가는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정회원 가입을 추진했으나 북한의 반대와 중국의 기권으로 번번이 무산되었는데 2018년 가까스로 만장일치로 정회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만약 유라시아를 잇는 철도가 실제로 개통되면 한국은 동아시아의 종착지로 유럽의 독일에서 시작해 폴란드, 벨라루스,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종착하는 또는 그 반대로 한국을 시작으로 유럽으로 이어지는 어마어마한 계획이 실현됩니다. 종착이든 시작이든 지리적인 장점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 만약 일본과 해저터널이 연결된다면 일본이 한국의 장점을 가져가게 됩니다. 한일 해저터널이 건설되는 순간 한국은 경유역으로 전락해버리는 단접 등등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죠. 한일 해저터널 이야기가 제기되는 순간 터져나오는 친일 논란, 한국의 입장에서는 잃을 것이 많다는 입장 등이 있어 한국에서 이 해저터널 이야기가 쉽게 논의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해저터널로 국가를 연결한 사례는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유로스타가 있습니다. 영국 해협 중 가장 좁은 도버 해협을 뚫어 총 49.9km의 해저터널을 건설했는데 이 터널이 연결되자 유로스타를 타고 런던 파리 구간을 3시간 만에 주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운영사 유로터널, 요로터널은 수년간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다 20년 만에 간신히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한일 해저터널의 경우 한일 간 이동 시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지만 최소 200km에 이르는 구간의 터널을 건설하려면 최소 100조 원에서 200조 원이 필요합니다. 일본이 70%, 한국이 30% 부담한다고 해도 한국이 최소 30조 원에서 60조 원까지 투자해야 하는데 과연 한국이 한국에게 유리할 것 없는 이 터널에 투자하는 것이 맞는지는 의문입니다. 경제성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한일 외교 관계 그리고 일본에 대한 한국 국민의 정서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은 절대로 일본의 대륙 진출을 허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 표심으로 지위가 유지되는 정치인들 역시 굳이 쌍욕을 먹으면서 추진할 대담함을 보이지도 않을 테고요.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대륙 진출의 가장 빠른 길은 대마도를 거쳐 부산으로 진출하는 겁니다. 맑은 날에는 부산에서 대마도가 보일 정도로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우니까요. 그러나 일본에서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가장 큰 결림들은 아무래도 헌법일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이 된 일본은 제국헌법을 폐지하고 1946년 11월 3일 연합국이 제시한 평화헌법을 공표해 일본 헌법 제9조의 전쟁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명문화시켰죠. 제9조 제1항에서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영구히 포기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전쟁을 포기하겠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전항,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국가교정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군대도 보유할 수 없게 됐습니다. 만약 한국이 일본의 대륙 진출을 반대하고 일본은 어떤 식으로든 한반도를 통해 진출하려고 한다면 무력 충돌이 생길 수 있는데 헌법이 이를 금지시키고 있죠. 우익 성향의 일본의 모든 총리가 기를 쓰고 헌법을 개정해 보통 국가가 되려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헌법은 개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본 헌법 제96조에 따르면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국민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만 그 과반수가 국민 전체의 과반수인지 아니면 투표자의 과반수인지 명백한 해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2007년 헌법 개정의 첫 관문으로 국민투표 법안을 만들기도 했지만 국민 대다수가 헌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헌법이 개정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무력 충돌이 없더라도 무력을 과시해 한국을 압도하려면 넘사벽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해야 하는데 일본은 해군력을 제외하면 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이 엄청나게 법안은 탄도미사일, 순창미사일 등의 포병 전력 때문에 오히려 해군력을 함부로 들이밀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일본을 침략했으면 했지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는 것이 예전처럼 호락호락한 일이 아닌 것이죠. 한일의 저터널에 대해서는 일본이 1917년부터 계획을 시작할 만큼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한국에서는 일부 정치인들이 가끔 언급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정서는 전혀 다릅니다. 만약 해저터널이 건설된다면 일본은 1000년 동안 꿈꾼 대륙 진출을 이룰 수 있고 또한 유럽에서 연결되는 유라시아 철도의 시작역이자 종착역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한국이 승인하지 않는 이상 헛된 망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 사뭇 기대됩니다.